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요거 봅시다. 총수요, 총공급에 요거는 요거에 어떤 버전업입니다. 버전업, 그죠?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교재 보시면 총수예요. 총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서 우리 앞 시간에 했던 지출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 보세요. 그게 첫째 한 줄짜리 보면은 총수는 어떻게 구성됐냐?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줄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나머지 굳이 볼 필요 없어요. 오른쪽에 총공급. 총공급 뭔데? 오른쪽 그 박스 한 줄짜리 이게 이제 일종의 GDP 개념이라는 거죠. 까지. 형태 이러면 수요곡선과 총수요곡선과 형태도 똑같죠? 똑같아. 페이지 넘겨보세요. 340페이지. 균형. 항상 균형은 뭡니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 데서 균형이에요. 일치한다. 노지, 그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에 341페이지. 수요와 공급의 변동 원인과 효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요가 증가하는 게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 이동하는 게 그죠? 공급이 증가하는 게 공급 자체가 오른쪽 이동하는 경우 있죠? 마찬가지로 총 수요가 증가하는 게 뭐라고? 이렇게 이동하는 거. 뭐 똑같은 이야기다, 그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총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 뭐였습니까? 우리 그 어묵 공부할 때 수요가 오른쪽 이동하는 요인이 첫 번째 뭐?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그죠? 소득이 증가하는 이거 봤잖아, 그죠? 이런 것도 봤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지. 마찬가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국민 전체의 어묵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면은 어묵의 수요성이 오른쪽 이동할 뿐이지만은 우리 국민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좋아져요. 그러면 총 수요성이 어떻게 한다고? 오른쪽 확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 소득이 증가하면 자 소득이 증가합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우리 수요라는 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아까 소비, 이제 앞으로 이제 영문자로 쓰겠습니다. C, 투자 I, 정부출 Z, 그리고 순수출 XN이다. 그죠? 그 지출한 것에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여기는 소비라는 게 우리 가게가 하는 거지. 기업이 하는 것이고 정부하고 수출 그랬습니다. 우리 가게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좋아지면은 여기서 일단 뭐가 영향을 받겠습니까? 소비가 커지겠지, 그치? 일단 1번 소득이 커지면은 2번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니까 총수요가 이게 증가하겠지. 총수요가 증가하니까 얘가 오른쪽 이동하겠지, 그죠? 오른쪽 확 이동한다는 얘기지. 또는 기업의 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소득이 증가하면은 투자가 보통 증가하겠지. 똑같이 이게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지. 정부가 근데 뭐 대규모 토목공사를 시작합니다. 또는 어떤 사회 간접자본 투자를 시작해요. 그러면은 정부 지출이 된다고 커지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한다고? 오른쪽 이동한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소득 하나만 이야기했지만은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좀 더 그 어떤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게 그죠? 총수요들이 증가하면은 개별적인 어떤 총수의 구성이는 내용 항목들이 증가하면은 총수가 증가한다. 또 하나 더 플러스 M. 통화량입니다. 통화량은 여러분, 통화량의 것은 우리 경제 내에 있는 돈의 양이죠, 그죠? 돈의 양이 좀 많아지면은, 자, 이게 커요. 왜 그러냐? 자, 돈의 양이 좀 많아지면은, 우리 경제 내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좀 많이 만들어주면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면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해요. 일반적으로. 우리 경제의 돈의 양이 지금보다 통화량이 훨씬 많아지면은 직접 나의 소득은 안 변해도 있잖아요. 우리 사회 현상은 확률 게임이죠, 그죠? 확률적으로는 누군가의 소득은 좋아져요. 그래서요, 이게 우리 이게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넘어오겠지, 그지? 소비가 막 증가하기 시작해요. 올립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여러분, 자, 증가하면 어떤 결과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어떤 결과가 되는지. 첫 번째 단계로 총 수요가 증가하면 여기서 수요가 증가하면은 거래가 증가했잖아요, 그죠? 소비량이 증가하고 한편은 가격도 좀 올라갔죠, 그죠? 왜 여러분 수요가 증가한데 왜 가격 올린다 그랬습니까? 수요가 증가하면은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죠? 소비자들이 물건을 더 소비하기 시작했으니까 거래량이 증가는 당연한데 왜 가격이 오를까요? 자,
수요 증가가 한 10% 됐습니다. 이전보다는 한 10% 정도 수요가 증가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그에 따라서 공급이 증가할 수 있겠죠. 여러분 소비자의 수요라는 것은 심리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수요가 뭐 밤낮으로 바뀔 수 있어. 근데 한 10% 커졌다는 얘기지. 수요가 증가한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수요가 10,000% 증가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공급이 증가한 데는 뭐가 따릅니까? 이거는 현실적인 공장 생산 능력이 따르, 그죠? 이거는 마음대로 넣을 수 없잖아. 요거는 사람 마음의 문제니까. 근데 요거는 공급이, 수요가 한 10% 증가했는데, 현재 근데 조금 놀고 있는 공장, 시설비가 있어가지고, 그 놀고 있는 설비를 좀 최대한 가동해가지고, 한 7% 정도의 어떤 거는 10% 중에서 한 7%는 맞춰줬습니다. 요즘에 가면 3%는 해결 안 되고 있죠, 그죠? 그럼 소비자들끼리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서로 경쟁이 붙는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 경쟁이 붙으면 뭐를 항상 먼저 먹겠다는 놈이 뭘 제시해요? 내가 좀 더 줄게. 그래서 가격 치고 올리는 거야. 한 3% 정도 가격을 치고 올립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이 어떤 생산 설비가 너무나 풍족해가지고 10% 올라갔는데 당장 그냥 10% 자동적으로, 그죠? 맞춰줄 수 있으면 가격은 안 오릅니다. 하나도 안 올라가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똑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총수요가 막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총수요가 증가하면은 모든 어떤 그 생산품이 생산량이 막 증가하겠죠. 그래서 뭐라고? GDP가 확 GDP 일단 1차 GDP가 증가한다. GDP 증가합니다. GDP가 증가한다는 말은 한 명이라도 더 노동자를 고용했겠죠. 고용률이 어떻게 된다고? 고용 수준이 높아져요. 그러면은 한 명이라도 실업자가 줄어들겠죠. 실업률은 감소한다. 꼭 지금 내가 지금 이거를 여러 번 합니다. 여러 번 하는데 꼭 요 논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흐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은 어떻다고? 한편은 요거는 여러분, 요거는 너무나 아름다운 결과예요. 실업이 줄은 것은 여러분, 실업자를 한 사람 구제하는 것은 이 정책적으로 너무나 소중한 결과라는 거죠. 굉장히 아름다운 결과입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 하는 말이지만은 밝은 면만 있는 게 아니고 어두운 것도 있다, 그죠? 근데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보통 실업자가 구제하는 것은 금방 가시고 나타납니다. 금방 해결돼요. 왜? 당장 인력이 필요하니까 고용하겠죠. 근데 좋은 거는 금방 나타나는데 안 좋은 것은 천천히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뭐예요? 저 멀리서, 그죠? 쓰나미가 올라온다 그랬잖아. 물가가 저기 물가가 오른지 잘 모르는데 갑자기 확 올라가지.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다. 부작용이죠, 부작용.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 관련해서는 이게 중요하죠. 이 실업의 방향과 이 물가의 방향을 잘 봐야 돼요. 같은 방향이 아니죠. 얘는 실업은 줄어들고 뭐는 오른다고요? 물가는 올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표현했습니까? 서로 반대다. 서로 반대다. 이거를 상충관계라 그랬죠. 상충관계입니다. 달리 말하면 마이너스 관계다. 그래서 마이너스 관계에서는 방향이 서로 반대라 그죠? 총 수요와 총 공급 중에서 뭐가 움직였을 때요? 총 공급? No. 총 수요가 움직였을 때. 총 수요가 증가니까 실업률은 떨어지고 물가가 올랐다 그죠? 그럼 거꾸로 여러분, 거꾸로 총 수요가 감소하면 그러면 총수가 줄어들었다 그죠? 총수가 감소하면은 원래는 총수요가 증가한단 말은 뭡니까? 방향을 따지면은 요게 A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B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A에서 B로 바뀌니까 GDP도 커지고 실업이 줄어들고 물가가 올랐지. 거꾸로 그러면은 총수요가 확 짜부러들었어요. 경제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이렇게 오지. 원래는 B다 해서 A로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럼 얘랑 비교가 어떻게 돼요? GDP 줄어들고. GDP 줄었단 말은 뭡니까? 아무래도 공장 가동을 줄였다는 얘기지. 실업자가 올라간다. 실업자는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은 물가는 떨어지겠죠. 이게 뭐냐? 실업은 올라가는데 물가는 떨어져. 반대로 움직이죠. 반대로 움직이지. 어쨌든 여러분, 총수요가 증가든 감소하든 하면은 물가의 움직임과 실업률의 움직임은 딱 정확히 반대로 움직입니다. 어떤 관계요? 총 공급이 아니야. 뭐가 움직였을 때요? 총 수요가 움직였을 때.
총 공급이 움직이서 좀 이따 보자고요.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깁시다. 341페이지. 총 수요의 공급 변인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총 수요의 변동 요인과 이동 방향입니다. 기업 변동 요인 볼까요?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 수수출 변동과 뭐? 통화량 변동이야. 통화량 변동을 놓치면 안 돼요. 통화량 변동. 오케이. 자, 그래서 이동 이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세요. 그 번호를 붙여놨죠. 그 번호 붙여놨는데 그냥 번호 순서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사고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1번이 총 수요가 어떤 이유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은 2번에 뭐가 증가한다고요? GDP가 증가해. 그리고 한편은 3번에 물가를 치고 올린다. 그죠? 자, 밑에 정리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요인입니다. 자,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수출 이 어떻게 될 때? 증가했을 때. 그리고 통화량이 어떻게 될 때? 증가했을 때. 어떻게 움직입니까? 오른쪽 이동하고 결과는 뭡니까? 이런 데이터를 책을 보지 마시고 그 머릿속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야 돼. 이게 총수요가 오른쪽 증가하면 GDP가 증가한다. GDP가 증가하면서 고용이 좋아진다. 실업률은 떨어진다. 이건 밝은 측면. 한편 어떤 부작용이요? 물가가 오르는 부작용이 생기더라.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물가가 막 멀리서 막 다가와요. 그럼 여러분 저 해일이 저 쓰나미가 우리 해안에 도착하기 전에 미인과 힘을 빼야 되겠지. 그래서 나중에 우리 공부합니다만은 어떤 힘을 빼느냐, 어떻게 그 물기를 줄이느냐, 돈의 양을 확 줄여버립니다. 돈의 양을 확 줄여버렸어. 그죠? 돈의 양을 줄이면은 소비 같은 거 위축되겠죠. 그렇게 해서 물가, 이 쓰나미, 인플레이션이 확 진행되는 것을 도중에 힘을 빼서 좀 이렇게 줄인다는 얘기지. 그게 나중에 말하는 긴축 정책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거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까지 보시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 효과 보시면은 총생산 증가, 고용 증가, 실업 감소, 물가 상승, 그죠? 이것들은 개별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그림을 머릿속에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이 총공.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요거 봤고요. 총 공급 한번 볼까요? 아까 숙제 꼭 오늘 갈 때까지 숙제 꼭 하세요. 숙제 검사할 거야. 숙제 오늘 검사해가지고 아는 사람은 오늘 집에 못 보내니까 나 오늘 집에 안 가도 돼. 핑계거리잖아. 학생들 숙제 검사한다. 핑계거리 생겼으니까 오늘 집에 안 보낼 거야. 여러분들 딱 검사할 겁니다. 진짜. 엥? 자, 봅시다. 아, 숙제 검사하면 되게 재밌어요. 숙제 검사하면 여러분이 그 당황한 모습을 보면 있잖아. 너무 재밌어. 오늘 오랜만에 그 한번 즐겨볼까? 자, 봅시다, 여러분. 여기 총 공급입니다. 그죠? 총 공급이 증가해 보겠습니다. 자, 총 공급이 증가해요. 이렇게. 요게 원래 균형이었죠? 요리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A와 B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요 상태가 요리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일단 총 공급이 증가했어요. 총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총 공급이 증가하는 우리 공급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대표적으로 원인이 기술 진보, 생산 비용이 어떻게 된 건데? 감소. 그죠? 요게 가장 대표적인 거지. 이건 여러분 우리 여기서는 약간 우리가 좀 다르게 좀 세분하게 봤지만 여기서 이건 똑같아요. 공급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묵이나 전체나 똑같아. 요게 다야. 이런 것이 발생하면 이번에 공급이 증가하더라. 그죠? 자, 총 공급이 증가합니다. 첫 번째, 그럼 세 번째 어떤 바? 생산 같은 게 막 증가하겠죠?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GDP가 증가하고, 그죠? GDP가 증가한다 말은 GDP가 증가하면서 한편으로는 실업률이 좀 떨어지겠죠? 자, 실업 감소. 한편으로 물가도 감소. 그죠? 물가 수준도 감소합니다. 이렇게. 방향이 어떻습니까? 같죠? 아까 얘랑 전혀, 그죠? 우리가 총 수요가 증가하면은 얘는 실업은 줄어들지만은 물가는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총 공급이 증가하면은 얘도 줄어들고 얘도 좋아요.
굉장히 그래서 이 공급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수요가 커지면은 그죠? 수요가 커졌어도 우리가 생산 능력을 키울 수 있지만은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실업자도 구제하고 물가도 떨어진다, 그죠? 굉장히 그래서 총공급 능력을 키우는 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는 상충관계 안 나타나죠? 그래서 상충관계 어디서 나타난다고? 총수요가 움직일 때만 나타난다, 그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볼까요? 그림, 자, 342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업의 총공급 곡선의 변동 요인 한번 볼까요? 임금, 원자재 가격. 요게 뭡니까? 요게 생산 비용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기술 수준 변화, 그지? 오케이. 밑에 오른쪽 그림 한번 볼까요? 1번 총 공급이 증가입니다. 그러면은 2번 GDP가 증가겠죠? 머릿속에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GDP가 증가하면은 고용 순위 좋아질 것이고 실업률은 떨어질 것이다. 그죠? 한편은 오른쪽 끝에 물가순도 떨어진다, 그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는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를 개별적으로 봤습니다. 이것도 우리 공부했죠.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은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 다 공부했죠, 그죠? 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은 가격의 변화는 우리가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른다. 근데 뭐는 증가합니까? 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한다. 총 수요와 총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은 GDP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무조건 증가한다. 물가 수준은 오를지 내릴지는 따져봐야 된다, 그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밑에 보겠습니다. 342페이지 보세요. 동그라미 4번에 총 수요와 총 공급이 동시에 우측으로 증가하면은 물가의 상승 여부는 어떻다고? 개별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는데 GDP는 무조건 증가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박스 한번 보겠습니다. 총 공급이 훨씬 많이 증가했어요. 수요보다는 공급이 훨씬 많이 증가했어요. 가격은 내리지, 물가는 내린다는 이야기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반면에 수요가 훨씬 많이 증가했어요. 여러분, 수요가 많이 증가하면 가격을 치고 올렸죠? 마찬가지로 물가도 치고 올립니다. 세 번째, 똑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면은 물가 변동은 없어요. 공통적으로 뭐는 증가한다고요? GDP는 증가한다고 했어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문제 볼까요? 확인학습.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는 여러분, 지금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부품 가격이 올랐대요. 여러분, 부품 가격이 올랐단 말은 생산 원가가 올랐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은 총 공급수 자체가 좌측으로 움직이겠네. 새로운 균형은 뭐가 되겠습니까? A가 새로운 균형이겠지, 그죠? 오케이. 이거는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시는 분은 뭐 당연하겠지만, 혹시나, 이게 지금 총 공급, 총 수요인데, 요게 현재 E죠, 그죠? E인데, A란 말은 뭡니까? A가 새로운 균형이 된다. A가 새로운 균형이 되려고 그러면은, 뭐, 총 수요수는 그대로 있고, 얘만 이렇게 이동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게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더라. 맞네, A네, 그죠? 환율이 올라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산 비용이 커지는 거죠. 똑같은 A입니다. 4번, 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 5일 근무를 한다면 주 6일 근무보다는 주 5일 근무가 근무 일수가 줄어들죠. 공급이 줄어드는 이야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A. 4번에 라예요. 우리가 수출을 많이 했더라. 여러분 수출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총 수요가 커지는 거죠. 총 수요 그죠? 아까 소비 수출 그죠? 여기에 수출이 요거지 그지? 수출 자체가 크다는 얘기죠. 수출이 커지면은 총 수요가 오른쪽 이동한다 그지? 이동한다 그지? 그럼 B겠네 그지? 마에는 뭡니까? 긴축이 정부가 여러분 긴축했단 말은 뭡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은 소비, 투자 이런 걸 어쨌거나 줄이려고 노력했다는 얘기죠. 가장 대표로는 정부 출자도 바로 줄입니다. 이런 게 다 긴축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인플레이션 같은 게 몰려면은 정부가 긴축 모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소비도 줄이고 막 세금 같은 막 걷어 줄이고 정부치도 막 줄이고 그럽니다. 그지? 그럼 당연히 여러분 D가 되겠죠? D가 된다. 반면에 봐요 여러분 소비세를 깎아줬어요. 소비 세금을 깎아준 거지. 그러면은 좀 더 쓰겠죠. 수요가 증가하는 그렇다. 오케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됐어. OX 한번 볼까요? 1번 여기 순수출이죠. 수출이 아니야. 순수출이에요. 7번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오른쪽으로 그죠?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8번 임금 수준이 높아지면은 공급이 위축되죠. 좌초로 이동합니다. 11번 물가가 오를지는 우리가 따져봐야 돼. 그러나 GDP는 증가한다. 오케이까지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요 움직임을 좀 바꿔요. 이제 부차적으로 요거 실업률, 고용률, 그죠? 실업률, 고용률, 인플레이션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시 지표들입니다. 이런 거를 좀 봐야 돼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률 345페이지. 일단 우리 실업이란 말은 여러분 실업이란 말은 일자리가 없는 게 실업이 아니고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일자리 없는 게 실업이죠. 그죠? 그래서 그 의미해 보시면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야 돼요. 그게 실업입니다. 그냥 일자리 없는 게 실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밑에 그 자발적 실업, 비자발적 실업 의미. 자발적 실업은 말 그대로 뭐 일자리 있는데 내 자발적으로 실업자는 내가 그 월급 받고는 일 못해라는 사람이 그런 것들이 일종의 자발적 실업입니다. 일할 생각은 있어요. 근데 그런 조건이면 나는 안 받겠다는 거죠. 조건을 그런 게 자발적 실업이고 비자발적 실업은 그런 조건에도 관계없으니까 일자리 좀 주세요. 없는 그게 비자발적 실업이죠. 이제 경제정책적으로는 여러분 자발적 실업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는 주로 이제 그래서 정책적인 대상 항상 이 비자발적 실업이 문제예요. 비자발적 실업. 자, 그래서 밑에 두 번째 박스 보시면은 이는 자발적 실업의 사례로서는 마찰적 실업이라는 것 자체가 대비 자발적 실업입니다. 마찰적 실업이라는 것은 이직하는 과정에서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가 보통 마찰적 실업입니다. 거기서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장을 그죠? 내가 중소기업 다니다가 대기업 옮겼다 그지? 그러면은 일단 그만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약간의 인터벌, 그 안에 그게 자발적 실업, 마찰적 실업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우리 정책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그 밑에는 그 비자발적 실업이죠. 경기적 실업입니다. 경기적 실업 자체가 뭔가요? 요게 경제가 안 좋아서 생기는 이게 제일 이 전체적인 실업 중에서 제일 문제가 이거예요. 이거. 경기적 실업입니다. 정부가 항상 신경 쓰는 게 그죠? 요거예요. 경기적 실업. 그다음에 구조적 실업은 산업 구조가 바뀌는 거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바뀌면은 그래서 내가 저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뭐 AI인가 뭔가 여러분 내가 어저께 유튜브 하나 봤더니 세상에나 로봇이 덤블링을 하더라고요. 우리 얼마 전
얼마 전만 하더라도 로봇 겨우 이렇게 막 그 부등부등 균형 잡는 게 이렇게 힘들다 그죠? 그래서 막 밀면 막 넘어지고 안 넘어지려고 있었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덤블링은 로봇이 완전히 그 터미네이터잖아. 그 걔가 소총만 들만 그죠? 적진 돌격하면 와 뛰는 정도가 아니고 덤블링을 하더라니까 핀 하더니 이게 딱 균형을 잡고 균형.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 솔직하게. 그렇지? 근데 걔는 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일자리 많이 놓치게 해준 사람들 그게 구조적 치료예요. 그런 게 구조적 치료입니다. 심각하죠? 자, 이제 뭐 시험은 그 밑에는 실업률 측정이 이제 꼭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 나옵니다. 일단 생산 가능 인구예요. 생산 가능 인구, 15세 이상 인구죠. 15세 이상 인구. 또는 또 두 번째 경제활동 인구.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경제활동 인구예요. 경제활동 인구는 실업자와 취업자를 합한 것입니다. 여러분 취업자는 당연히 경제활동 인구고 실업자도 경제활동 인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경제활동인 게 잠재적인 활동을 말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스탠바이 준비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실업자도 꼭 들어간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비경제활동 인구는 뭡니까? 이거는 일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생산 가능 인구에 들어는 가지만은 일할 생각이 없어. 이거는 좀 카테고리, 범주 개념으로 따지는데 주부, 뭐 군인, 학생 이 집단들은 그냥 그렇게 정리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부 중에 일하는 사람도 있죠. 그냥 빼고 범주적으로 주부라면 보통 그렇게 본다는 이야기죠. 기억하셔야 되고요. 취업자 1시간 이상 유급 노동 종사자 일주일에 1시간 이상 돈 받고 일하면 그냥 취업자로 분류합니다. 우리가 통계적으로는 일주일에 1시간만 시급 10,000원 받고도 일주일 주급이 10,000원밖에 안 돼도 그죠? 곱하기 한 달에 4만 원 받고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돼요. 공식적으로는요. 공식적으로. 그다음에 실망 노동자 이거는 그 구직 활동 포기한 사람이죠. 만약에 구직 활동하다가 하다 안 돼가지고 실망했다는 얘기죠.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했단 말은 뭡니까? 일할 의사가 없었다는 얘기죠. 일할 의사가 없어서 버렸어요. 그럼 뭐를 줄지 뭐가 됩니까? 비경제 활동 인구가 돼요. 실망 노동자는 뭐라고요? 비경제 활동 인구야. 경제 활동 인구 아니에요. 왜요? 실업자가 아니라는 거지. 왜? 실업자 왜 아닙니까? 일할 생각이 없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문율, 시험 관련해서는 어떤 말이 중요하냐? 실망 노동자가 증가하면 실업률은 감소해요. 왜요? 실업자가 한 사람 줄어드니까, 그죠? 실업자가 취업자가 돼서 실업자가 탈출한 게 아니고요. 아예 비경제 활동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또 실업률을 떨어진다, 그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업률이 감소하더라. 까지. 자, 이제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공식 4가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딸딸 암기하세요. 뭐 방법이 없어. 그냥 무조건 암기. 346페이지는 4가지. 기업, 경제활동 참가율은 뭐라고요? 생산 가능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 실업률은요? 이 4가지 중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이 4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실업률입니다. 실업률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업률은 뭐라고? 경제활동 인구분의 취업자, 그죠? 취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취업자. 실업자, 취업자 공식, 그죠? 부모가 똑같이, 그지? 고용률, 여러분, 취업률도 있고 고용률도 있어요. 고용률은 부모가 뭡니까? 생산 가능 인구야. 취업률과 고용률 헷갈리지 마세요. 그거는 막 암기니까 할 수 없어요. 그냥 암기하세요. 자,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은 이 문제를 안 풀어 관계없고요. 하신 분들은 347페이지 확인할수록 다시 풉시다. 처음 하신 분이니까 안 풀어 관계없습니다.
자, 그림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그게 가가 뭐예요? 위에는 요게 지금 그 위에가 취업자, 실업자니까 가는 취업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닌 사람들이겠죠. 비경제 활동이에요, 그지? 비경제 활동 인구예요. 그럼 뭡니까? 뭐 군인, 아까 학생, 그죠? 자, 1번에 A 경로는 뭡니까? 취업자가 실업자가 됐다는 이야기죠. 회사 다니다가 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니면 퇴직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뭡니까? 분자가 실업자, 취업자인데, 그지?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취업자가 한 사람 줄고 1 됐다는 얘기죠. 그럼 분자가 변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더하기 1 빼기 1이니 그죠? 그럼 이 경제활동 참가율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지. 변함이 없어요. 그죠? 틀렸지? 2번에 B 보세요. B 경로는 뭡니까? 실업자가 취업자 됐다는 얘기죠. 즉 실업 상태에 있다가 직장을 구했어요. 그죠? 그럼 뭡니까? 자, 실업자 마이너스 1, 취업자 플러스 1이죠. 마찬가지로 분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더하기 빼기, 그죠?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변함이 없다. 딱 맞네. 근데 고용률은 뭡니까? 생산 가능인분의 취업자죠. 요게 플러스 1이지, 그지? 요거는 증가했다. 요거는 증가했어요. 3번에 CF로 C는 뭡니까? C는 취업자가 비경제활동이 됐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뭡니까? 회사 다니다가 군대 갔다 이 말이죠. 그죠? 야, 회사 다니다가 군대 가면 진짜 기분 이상하겠다. 그죠? 회사 다니다가 군대 가서 진짜 생각도 하기 싫다. 그죠? 와, 이거 어쨌간에 안 그러면 이렇게 하면 취업자가 시도 갔다 가서 예컨대 뭐 결혼과 동시에 그냥 뭐 집안 뭐 살림하기 시작했다. 그죠? 회사 그만뒀다. 뭐 남자든 여자든 간에 꼭 여자가 그만두는 법은 없잖아. 근데 뭐 벌이가 그 신부가 섹시가 훨씬 벌이가 좋으면 남자가 그만둘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일단에 회사 다니다가 결혼을 계기로 집에 앉았다. C다, 그지? C. 근데 뭡니까? F는 뭐예요? 가가 실업자 됐다는 얘기죠. 근데 뭐 군대에 군인이 제대를 했어요. 직장이 없네. 실업자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게 F네, 그죠? 그러면은 동일한 그 경로를 하면은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러분 요거죠. 이 말은 뭡니까? 실업자가 한 사람 증가하고 취업자가 한 줄으니까 마찬가지로 뭡니까?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4번은 맞고요. 5번에 구직 중이었던 사람이 구직을 포기했다. 그게 뭐였습니까? 실업자가 비경제활동으로 빠지는 E 같은 경우죠. 실망 노동자는 E입니다. E, 그지? E다. 오케이. 개념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페이지 넘겨서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 소득 분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업이 이제 있으면은 우리 빈부격차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 빈부격차를 일으키는 어떤 그래서 한 사회의 어떤 소득 불균등 균등 정도를 우리가 측정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뭐 시험에 종종 잊을만한 하면 한 번씩 나와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로렌츠 곡선, 지니 개수, 10분위, 5분위 정도까지는 이 네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네 가지. 물론 우리가 소득 불평등 등을 측정하는 지표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우리 놓을 수 있는 것은 네 가지 정도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뭐 아시는 분은 다시 확인하시고요. 혹시나 좀 긴가민가 했던 분은 다시 이 그림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세요. 자, 이게 이 박스가 이게 이 박스입니다. A, B, C, D, E. 다섯 사람으로 우리 사회가 다섯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아까 100원씩이에요. 100원인 소득으로 만약에 여러분 5명의 인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소득이 다 100원씩이에요. 완전히 균등한 분배를 이루고 있는 사회죠, 그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그러나 그 이런 사회를 이 그래프로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걸요. 하나, 둘, 셋, 다섯.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자, 요것도 시험 물어봅니다. 요 X축과 Y축이 뭐냐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건 너무나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죠? 일단 X 요거는 인구 누적이에요. 인구 누적입니다. 요거는 소득 누적이에요. 우리가 누적이란 말이 차곡차곡 쌓아간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럼 요거는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이걸 여러분, 원래는 어떤 거니까, 요게 가장 가난한 사람, 그 다음 가난한 사람, 요게 가장 가난한 사람, 요가 제일 부자입니다. 그런데 일단 요런 경우라면 뭐 똑같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한번 보자. 그죠? 요 A입니다. 그래서 요 칸이 의미하는 것은 A라는 사람과 소득이니까 요 칸은 A라는 사람과 그 사람의 소득이 100원이죠. 100원이 그지? 요 칸은 그런 걸 의미합니다. A라는 사람과 A의 소득의 크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인구 누적이니까 A도 있고 B도 있다는 거죠. 인구가 누적되어 있다. 소득도 누적하면 이건 요 칸은 A라는 사람이 있고 100원이죠. 근데 또 B가 더 있어. 그지? 그래서 A와 B가 또 있습니다. A 그지? 그래서 요거는 누적이니까 200이야. 100 각각 토탈 200입니다. 누적. 여기는 그러면 A부터 B, C까지 있겠죠. 그럼 A, B, C까지 있고 100, 300 그죠? 누적이니까 그지? 네 번째 가면 A부터 D까지 있겠죠. A, B, C, D 누적이니까 그죠? 100, 400. 그리고 A부터 E까지 있겠네 그죠? E, A, B, C, D, E 100 누적 100, 500.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렸고요. 요 이제 각 어떤 그 막대 그래프의 중간을 딱 찍어보면은, 그 중간을 연결해보면은, 요런 어떤 그래, 선을 그렸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저 노란 선을 로렌츠 곡선을 그려요. 로렌츠라는 분이 차가는 그림이라는 거죠. 로렌츠 곡선이고요. 이는 사회는 여러분 굉장히 평등한 사회죠. 그래서 평등한 사회일 때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대각선 거죠, 대각선. 근데 두 번째 이런 사회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회냐? 빵 혼자 500원이야. 즉 5사람의 구성원 중에서 4사람은 소득이 제로예요. 한 사람은 500원이다. 그죠? 소득이 극단적인 불균등을 보이는 이런 사회는 어떻게 나타나냐? 봅시다.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0이죠. 0이에요. 소득 빵원이에요. 그죠? 사람은 있고 소득은 빵원이에요. 그럼 요 납작이지. 그죠? 납작한 거 납작. 오징어 거죠. 여기 뭡니까? A, B 두 사람이 누워 있는데 소득은 0원이에요. A, B, C 세 사람이 있는데 소득은 0원입니다. 누적 소득은 제로죠. 그죠? A, B, C 네 사람이 있는데 누적 소득은 제로야. 여기서 A, B, C, D까지는 누적 소득 빵원인데 E 혼자 어떻습니까? E 혼자서 500이죠. 그래서 E 혼자 500. 찍으면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간 선도 로렌츠 곡선이에요. 어떤 경우라고요? 극단적인 불균형 상태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두 개 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그림이지 실제로는 저런 그림은 없겠죠. 그죠? 현실적인 그림은 이런 게겠지 보통. 뭐 중간을 이렇게 지나가죠. 중간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또는요. 또는 아니면은 이렇게. 그럼 이 노란 선과 여러분, 노란 1번과 2번 중에서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실제 이 로렌츠 곡선은 어떤 큰 장점이 있느냐? 요게 만약에 이게 만약에 한국이고 요게 만약에 미국이라 그러면은 미국이라면은 한국의 로렌츠 곡선이 노란 선이고 미국의 파란 선입니다. 그래봤더니 그럼 우리가 시각적으로 한국이 상대적으로 좀 더 소득 분배가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대각선이 가장 공평하고 이게 가장 안 좋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로렌츠 곡선은 이는 건데 상식적으로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분산도 좋다는 거죠. 멀수록 안 좋아요. 달리면 이 빨간 선에 가까이 갈수록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는 두 나라를 비교할 때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어떡해요? 두 나라의 그림을 그렸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현실적인 그림을 그렸더니요. 하나는 이런데 하나는 이래요. 그럼 이게 어느 게 더 공평해? 어느 게 더 소득 분배가 좋습니까? 요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 그죠? 얘가 가깝지, 그지? 근데 요거는요? 여기 보면 좀 판단 가치가 다르다는 거지. 이런 건 안 돼.
이렇게 로렌츠 곡선 자체가 교차할 때는 보통 우리가 평가를 못 합니다. 아주 물론 예외적인 평가할 수 있는 때가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로렌츠 곡선 자체가 교차한다면 평가가 안 돼. 다시.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봐봐요. 디귿 봐요, 디귿. 로렌츠 곡선이 서로 교차할 때는 분배 상태를 비교할 수 없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다. 그 위에 보시면은 여러분, 니은의 뭐 대각선은 완전 균등 분배란 말이 있죠, 그죠? 대각선이 완전 균등 분배입니다. 직각선 OTO-는 완전 불안정 균대다. 직각선에서 이걸 빨간 선을 말합니다. 시험엔 여기 나왔죠. 시험엔 여기를 물어봤습니다, 여보.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죠?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 퍼센트를 잡아보겠습니다. 네, 퍼센트 인구를 비율로 넘겨볼게요. 20%, 40%, 60%, 80%, 100%입니다. 요즘입니다. 요즘이에요? 요즘 여러분 인구의 몇 퍼센트입니까? 60%죠. 인구 60% 지금 소득 얼마나 가지고 인구 60%의 누적 소득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100원밖에 안 되는 요즘이 그죠? 100원밖에 안 되는 얘기지 그죠? 100원밖에 안 돼요, 그지? 그러면은 상위 40%의 누적 소득은 얼마입니까? 전체 누적금이 얼마였습니까? 500인데 그 중에서 못 사는 사람 60%가 100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상위 20%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400원 가지고 있겠죠. 여기 400이잖아, 400. 그죠? 400. 이게 요 높이나 요 높이나 같지, 그지? 그죠? 400. 이게 요즘이 의미하는 것은 하위 60%는 100원 가지고 있고 상위 40%는 400원 가지고 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요까지 요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 한번 기출됐던 게 요런 게 한번 나왔고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를 하고 오면은 로렌츠 진위 계수라는 게 너무 진위 계수. 이 로렌츠 곡선 자체가 시각적으로 아주 간편하게 비교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데 직관적으로요. 근데 수치적으로 뭐 딱 떨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걸 수치한 게 진위 계수 알파 베타입니다. 진위 계수란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요 삼각형 면적이죠. 전체 면적분의 요 반달같이 달 모양입니다. 달 모양. 여기 달이지, 그치, 달. 요게 진위 계수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 반달 모양이 짜부러들면, 그죠? 여기 있잖아. 현재는 요 정도, 그리고 이게 배가 볼록 놓아 있지만은, 요걸 좀 다이어트 해가지고요. 요래 가볼까요? 그럼 이게, 파란 선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어떤 상태입니까? 소득 분배가 굉장히 좋아진 경우죠. 그럼 요 분자의 크기가 어떻게, 요 알파가 어떻게 된다고 이게 줄은 거지, 그지? 대각선 자체는 어떻습니까? 이게 아예 이랬어, 이게. 대각선 그 자체야. 그럼 반달이 사라졌죠? 그럼 분자가 어떻다고? 제로겠지. 그럼 진위 개수가 얼마입니까? 진위 개수가 제로 놓으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퍼펙트하게 균등한 사회라는 거죠. 또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진위 개수는 여러분 1과 0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1과 0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0이 되면은 완전히 균등한 사회, 1이면은 완전히 불균등한 사회가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보고 잠깐 끊겠습니다.